그러니까 박선철 코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직 시 연봉 협상 잘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직 절차의 경과에 따른 협상력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많은 직장인들이 이직의 절차에 따라서 협상력이 바뀐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언제 내가 연봉 협상을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의문을 많이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입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협상의 5요소에 비추어서 협상력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간을 가진 사람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협상에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또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협상에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협상력, 즉 상대를 징벌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진 사람이 협상에 유리하겠죠. 협상에서는 또 대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대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협상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보는데 피면접자로서 가질 수 있는 대안은 나는 이 회사를 안 가겠습니다, 지원 안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대안이 있겠죠. 다른 회사로 지원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관계입니다. 관계는 두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더 이런 협상을 간절하게 원하냐 하는 그런 거에, 또 누가 더 협상에 유리하냐, 또 좋은 관계가 협상에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거에 비춰본 협상력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직 절차가 있습니다. 이직 절차는 첫 번째로는 지원을 해야 되고 서류를 통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차 면접을 보고 2차 면접을 보고 최종 면접을 해서 근로계약을 이제 체결해야 되겠죠. 그 순서에 대해서 협상의 5가지 요소가 과연 회사 또는 당신 또는 경쟁자 누구한테 유리한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단계, 그 포지션에 지원을 했을 때나 서류가 막 통과됐을 때는 회사가 당연히 유리합니다. 회사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회사가 그 채용에 대한 정보를 거진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회사가 당신을 채용할 수도 있고 면접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때문에 협상력도 더 많이 있고 대안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나 당신의 경쟁자가 협상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약하긴 하지만, 즉 당신이나 당신 경쟁자는 대안이 있습니다. 여기 어플라이 안 하고 딴 데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죠. 자, 1차 면접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럴 때까지도 회사가 협상력에서 여전히 유리한 입장이 되고 당신이나 경쟁자는 협상에서 대안만 가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차 면접에서 3분의 1 정도 떨어지고 2차 면접에 갔다고 봅시다. 그러면 회사는 역시 협상력이 있고 그 다음에 대안이 있어요. 여러분들 면접을 안 보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나 경쟁자도 마찬가지로 그때 되면 협상력이 약간 생겨요. 왜냐하면 뽑는 포지션에 대한 정보가 생기죠. 설명을 들었을 거니까. 그리고 그 설명을 듣고 안 좋으면 이 회사에 안 하고 다른 회사를 가면 되는 거예요. 즉 대안이 이제 강해지는 거죠. 경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최종 면접이 때가 됐어요. 3분의 2가 떨어지고 3분의 1만 남았어요. 그럴 때는 회사의 경쟁력은 2차 면접하고 좀 그대로지만 당신의 경쟁력은 좀 많이 높아집니다. 상대적으로. 왜? 자, 당신이 이제 최종 면접에 왔다는 걸 알게 되면 당신이 면접 일정을 약간 조정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보를 더 많이 이제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전히 대안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거죠. 이 회사 아니면 다른 회사에 면접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계가 그쪽 사람들하고 형성이 돼서 약간 유리하게 되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최종까지 왔을 때 만약에 경쟁자가 떨어진다면 경쟁자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제 유리한 그런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최종 면접에서 경쟁자가 탈락하면 탈락한 경쟁자에 대한 매력도는 급격하게 저하됩니다. 즉 그 사람들은 최종 면접에 있어서 탈락한 경쟁자는 거기에 대해서는 안 좋은 이유들을 자꾸 갖다 붙여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당신이 이 회사를 안 간다고 해도 경쟁자가 후보자로 다시 올라오기는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근로계약 체결 단계입니다. 회사는 이때 되면 더 이상 당신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왜? 당신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당신이 마음에 드는 이유를 자꾸 이제 그 사람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강화를 시켜요. 또 경쟁자를 뽑으면 안 될 이유가 또 더 강화가 돼요.
그러면 경쟁자에 비해서 당신의 그 매력도가 훨씬 더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이 이제 그 협상의 5가지 중에서 그걸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돼요. 즉 타임, 입사하는 날짜를 여러분들이 정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 다음에 정보, 그 포지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파워를 가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경쟁자들이 다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여전히 여러분들은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알터너티브. 그 회사에 여전히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가 형성이 많이 돼서 여러분들을 이제 떨어뜨릴 수가 없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한번 보죠. 자, 면접의 초기 단계에는 회사의 협상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지만 면접이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 면접, 근로계약 체결이 되면서 회사의 협상력은 점점점 약해지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제 그러면 여러분들의 근로계약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지원과 서류 통과에서부터 최종 면접 직전까지는 협상하기에는 부적절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열정만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 원하는 연봉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제가 나중에 헤드헌터랑 상의를 하겠습니다. 또는 저는 지금 이 단계에서 제가 최종 합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제 그 근로조건이나 급여나 진급 이런 걸 요구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루뭉실하게 그 답을 회피를 하셔야 유리합니다. 자,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러분들이 협상력이 점점 커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최종 면접에 합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됐을 때는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이제.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안 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야 돼요. 모든 과정을. 한 달도 걸릴 수도 있고 2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광고도 다시 나가야죠. 채용 광고도.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시간과 돈과 이런 것들이 엄청 낭비되고 또 채용하는 부서에서는 사람 빨리 뽑아달라고 야단이에요. 그러면 인사부에서 이제 미치는 거예요. 이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로계약 체결 단계에서.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유리한 근로계약 체결 단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그냥 입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의 높은 협상력을 스스로 회사에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런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협상을 해야 될 타이밍은 바로 이때입니다. 최종 면접에 나만 합격됐다는 걸 알았을 때하고 그 다음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보면은 1주 내지 2주가 걸릴 때도 있어요. 길게는. 물론 뭐 짧게는 하루 이틀 걸릴 수도 있고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협상을 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이걸 놓쳐버리고 그냥 근로계약 체결하지 않고 그 회사에 입사하면 그 다음부터는 회사에서 마음대로 직급도 마음대로 주고 급여도 마음대로 줘도 할 말이 없어요. 왜? 내가 벌써 전 회사는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굉장히 멍청한 협상을 한 거예요. 또 멍청한 이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정리합니다. 서류가 통과하고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 면접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절대 진급이라든지 급여라든지 근로조건이라는 하는 것을 협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사를 알려줘가지고 하면 조건이 안 맞을 경우도 많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보다 더 낮게 났다면 이 사람이 이제 되고 여러분들이 탈락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를 가능하면은 표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최종 면접에 합격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가 가장 본격적인 협상 타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회사는 여러분들이 요구한 것을 가능하면 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게 돼 있어요,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안 온다면 자기들이 엄청나게 불편해지거든요. 자, 요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직 시 연봉 협상 잘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거에다가 또 추가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봉 협상은 최종 면접 단계나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거죠. 둘째, 헤드헌터를 끼고 이직할 때는 직접 연봉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헤드헌터가 잘 해줘요. 왜? 헤드헌터는 여러분들을 성공적으로 이직을 시키면서 수수료를 받는 분들이에요. 그 수수료가 보통 10% 이상에서부터 연봉의 3분의
31 정도까지, 즉 33% 정도까지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굳이 연봉을 작게 근로조건을 나쁘게 할 이유가 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헌터는 여러분들하고 보통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드헌터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 되겠습니다. 자, 연봉, 진급,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 인사보가 가능하면 말하지 않습니다. 헤드헌터를 통하거나 또는 막판에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 자, 네 번째는 진급도 연봉 인상만큼 중요함으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회사에서 지금 대리인데 다른 회사로 옮길 때, 이직할 때 그대로 대리하면은 다시 시간이 그만큼 더 흘러야 돼요. 다시 과장으로 진급하려면. 그러면 여러분들 진급하면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부분 회사는 한글 직급과 연봉이 어느 정도 밴드로서 이렇게 연동된 경우도 많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리에서 과장으로 진급을 해서 가게 되면 그 회사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과장에 맞게끔 연봉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나는 과장인데 왜 이렇게 급여가 낮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논리도 작성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신의 주장만 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대응하고 헤드헌터와 상의해야 됩니다. 그 회사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좀 조정하자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융통성 없이 여러분들이 벼랑 끝 작전을 구사하면 이 친구는 융통성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에 부적합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주고받고가 가능해야 돼요. 자, 여섯 번째는 새 회사가 근로계약을 하기 전에 현 회사에 사직서를 내면 절대 안 되겠죠. 왜? 그러면은 여러분들 협상력이 약해져요. 지금 새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이전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혹시 이 친구가 잘렸나? 아니면 이 친구가 혹시 문제가 있어서 회사를 빨리 그만뒀나? 그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만뒀다는 걸 알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초이스가 없잖아요. 이 회사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연봉이나 직급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여러분들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받는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절대 새 회사와 근로계약을 하기 전에는 현 회사에 사직서를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협상력이 약해지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상력은 시기에 따라 바뀐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그 회사에 취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상력이 낮을 거야. 이렇게 미리 지레짐작하고 자꾸 자기를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협상력은 여러분들이 유리하게 된다 하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이직할 때 연봉 협상 또 진급 이런 것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